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러다 지훈 씨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눈물보다 차가웠습니다. 내 손엔 집을 팔아버린 계약서 한 장, 그리고 고개 숙인 아들의 두 손뿐이었죠. 그 손으로 날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나를 세상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모든 건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소중한 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오지 않은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10억짜리 단독주택,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첫 삽을 뜬 날부터 아들이 태어나 첫 걸음마를 뗀 날까지 모든 추억이 벽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시가 10억이 넘는다며 팔아보라고 권했지만 한 번도 팔 생각을 하지 않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남편이 직접 만든 신발장이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손수 깎고 다듬어서 만든 작품이었어요. 겉은 투박해 보여도 서랍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혔습니다. 목공 솜씨가 좋았던 남편은 주말마다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곤 했죠.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쓴 책상도 제가 지금도 쓰는 화장대도 모두 남편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달 만에 하늘로 갔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태어난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화원에 다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감나무 묘목이 들려 있었죠. 여보, 이걸 왜 사왔어요?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이 나무 심어놓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삽질을 시작한 남편은 금세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제가 삽을 빼앗으려 하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심어야 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손주들이랑 같이 따먹자고.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그 약속을 남기고 2달 뒤 남편은 하늘로 떠났습니다. 감나무는 해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지만 손주는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감을 따면서 남편 생각에 눈물 흘린 가을이 벌써 10번째입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액자 5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아들의 100일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먼지를 털면서 사진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어요. 100일 때 통통한 볼을 한 아들, 유치원 졸업식에서 상을 받고 씩씩하게 웃던 모습, 중학교 교복 입고 쑥스러워하던 사춘기 시절까지. 아들은 이제 45살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나름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처음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갑자기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 나 이번에 부장 승진했어. 연봉도 많이 올랐고. 전화로 들은 아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4번은 꼭 얼굴을 비쳤죠. 며느리와 결혼한 지는 1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생생해요. 아들이 30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주실래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가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머리, 수수한 화장, 예의 바른 말투.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결혼 초기 며느리는 정말 살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며느리 모습이 예뻤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는 병원도 같이 다녀주었어요. 물리치료받는 동안 옆에서 기다려주고 약국에서 약도 타왔죠. 어머님, 무릎 찜질팩 사왔어요. 이거 하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30년 지기 옆집 김씨 아주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정숙 씨는 복도 많아. 아들도 효자, 며느리도 효부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 잘 자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주 왔다가 격주가 되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못 가.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는 꼭 갈게.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바쁜지 알았으니까요. 자식들 잘 사는 게 부모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최근 석 달은 특히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감나무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아들이 올까? 벌써 석 달째 얼굴을 못 봤네. 혼잣말로 남편과 대화하는 게 버릇이 되었어요. 핸드폰을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했지만 아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라도 오면 반가워서 몇 번이고 읽어봤죠. 집은 컸지만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던 건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앉았던 식탁 의자를 닦았어요. 등받이에 기대어 신문 읽던 남편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아들이 뛰어다니던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면서 옛날을 떠올렸죠.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가방 메고 뛰어나가던 초등학생 아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2층 아들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이 먼지만 털어낼 뿐 대학 시절 읽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상장들도 벽에 걸려 있었죠. 개근상, 모범상, 우등상. 성실했던 아들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항상 너무 많이 만들어졌어요. 30년 동안 세 식구 밥을 하다가 혼자 먹으려니 양 조절이 안 됐습니다. 김치찌개 한 냄비를 끓이면 사흘을 먹어도 남았어요. 나물 반찬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아버지는 꽤 이름 있는 화가였습니다. 최민수 화백이라고 신문에도 가끔 이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 집안은 안 된다며 화를 내셨죠. 결국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고 그 후로 40년 동안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가 아빠다. 한 번만 보자.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뼈만 앙상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 있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정수가. 내가 너무 고집이 셌구나. 내 남편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는 품에서 낡은 펜던트를 꺼내셨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무늬도 없는 평범한 목걸이였어요. 이것만은 꼭 갖고 있어라.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3일 뒤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펜던트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 늘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가끔 손으로 만지작거리면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았어요. 동네 마트 가는 길에 김 씨 아주머니를 자주 만났습니다. 정숙 씨, 요즘 아들 잘 안 오네. 바빠서요. 부장이라 할 일이 많대요. 대답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통장 아저씨도 안부를 물으면 똑같이 대답했죠. 바쁜 아들을 둔 엄마의 숙명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통장에는 노후자금 5천만 원과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5만 원이 전부였지만 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을 떠나보냈듯이 저도 여기서 생을 마감하리라 믿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새벽 3시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어요. 도둑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멈췄어요.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갈라지고 떨리는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불을 켜고 거실로 나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양복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틀어진 채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왼쪽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이 또렷이 보일 정도로 세게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45살 아들이 무릎 꿇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는 건 세상 어떤 고문보다 끔찍했습니다. 아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천천히 말해봐. 제가 다가가자 아들은 제 발을 부여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땀으로 젖은 손바닥이 제 발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떨려서 제 발목까지 진동이 전해질 정도였어요. 엄마, 제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사업이, 동료가 사기를. 말이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헐떡거렸어요.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거친 숨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토막토막 뱉어내는 말들을 겨우 조합해보니 이랬습니다. 회사 동료가 함께 사업하자고 꼬드겼고 아들은 그 말에 넘어가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아들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회사 공금 2억 원을 몰래 빼서 투자했는데 동료는 돈을 들고 잠적했어요. 2억이라니. 지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그 돈을 메우려고 사채를 썼는데. 사채? 그 단어가 나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아서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얼마를 빌린 거니? 처음엔 2억만. 근데 이자가 불어서 지금은 4억이 넘어요. 4억?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연이 모르게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았어요. 2억여. 모두 합치면 6억이 넘는 빚. 평범한 회사원이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6개월 전부터예요. 처음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아들은 말하면서도 계속 흐느꼈습니다. 콧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울고 있었어요. 그제야 아들 뺨에 손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부어오른 살갗 위에 손가락 자국이 또렷했어요. 얼굴은 왜 이래? 누가 때린 거니? 사채업자들이 오늘 회사로 찾아왔어요. 아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어요.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로비에 덩치 큰 남자 셋이 나타났답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채로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위압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아들을 불러내더니 주차장으로 끌고 갔답니다. 회사 동료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어요. 강 부장, 오늘이 며칠인지 알아? 약속한 날 지났어.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어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우리가 자선사업가로 보여. 그중 한 명이 아들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따기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고 아들은 비틀거리며 차에 기대섰다고 했어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답니다. 내일까지야. 못 갚으면 가족한테라도 받아낼 거야. 부인 직장 알아. 애들 학교는? 애는 없어요. 제발 집사람한테는. 그럼 엄마라도 있겠네. 늙은 엄마 혼자 사는 집 꽤 비싸 보이던데. 그 말에 아들은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동료들이 창문 너머로 구경하는 앞에서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바지가 찢어졌어요. 제발 엄마한테만은 안 돼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아들은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빌었어요. 24시간이야. 내일 이 시간까지 최소한 2억은 가져와. 안 그러면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아들 머리를 발로 밀었답니다. 아들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몇 번이나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아들은 회사에서 도망치듯 나왔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볼 수도 없었고 은행을 전전했지만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다고 친구들에게 전화했지만 다들 전화를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는 게. 무슨 소리야? 죽는다는 말 하지 마.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45살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와이셔츠는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급하게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였습니다.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친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에는 빨간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여기 있죠.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와서 남편 옆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큰일 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알고 있었니? 방금 전에 알았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돈 갚으라고. 이웃들 다 듣게 소리 지르고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빨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경고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은 6억 원. 내일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빨간 딱지를 문에 붙이고 갔어요. 내일까지 안 갚으면 가족이라도 데려간다고. 어머니, 저 무서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6억이래요. 이 돈을 내일까지 어떻게 구해요? 은행도 안 되고 친척들한테도 이런 큰 돈은.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엎드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저 때문에 서연이까지. 어머니, 방법이 하나 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울면서도 눈빛은 간절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파는 거예요. 어머니 집이 10억이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 남편의 손때가 묻은 집,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집, 그 집을 팔라는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0억이면 빚 다 갚고도 4억은 남아요. 그 돈으로 작은 집 사서.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벌써 계산을 다 해본 듯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작은 집 구해서 모시고 살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지훈 씨 살려주세요. 저희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사채업자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어머니가 지훈이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우셨잖아요. 그 아들이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만나세요? 남편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한 번만 도와줘.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새 사람 될게.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어떻게 갚아? 6억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평생 갚을게요.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아들이 다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을 팔면 남편과의 추억도 아들과의 추억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진짜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아들을 살려야지. 집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아서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래, 팔자. 집 팔아서 내 목숨 살리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미안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며느리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아들도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정말 열심히 살게. 아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인지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금매로 내면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벌써 계획을 세운 듯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급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빨리 팔아야 해? 어머니, 사채업자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일까지 최소한 2억은 줘야 시간을 벌 수 있대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부동산 정보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아들 내외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남편이 만든 가구들, 마당의 감나무, 다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왔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잔 채 앉아있던 저는 현관문 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부동산 사장님 모시고 왔어요. 며느리는 어제와 달리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깔끔하게 했고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마치 중요한 거래를 앞둔 사업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인중개사 김영수입니다. 중개인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번들거리는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능숙한 미소를 지었어요. 금매로 내놓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집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중개인은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고 벽을 두드려보고 창문을 열어 전망을 확인했어요. 마당으로 나가서는 감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위치도 좋고 관리 상태도 훌륭하네요. 특히 이 감나무가 있는 마당은 요즘 찾기 힘든 보물이에요.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세로는 10억에서 11억 정도인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9억, 아주 급하시면 8억 5천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8억 5천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억이나 손해를 본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8억 5천이면 충분해요. 오늘 바로 매물로 내주세요. 서연아, 너무 싼 거 아니니?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오늘 오후에 또 온대요. 며느리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 위임장이었어요. 그럼 8억 5천에 내놓겠습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오늘부터 광고 나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30년의 역사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펜이 너무 무거워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차가웠어요. 며느리와 함께 서명을 마쳤습니다. 종이에 이름이 적히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오후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온 부부는 40대였어요. 와, 집이 정말 좋네요. 특히 이 마당이 마음에 들어요. 여자가 감나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나무는 몇 년이나 됐나요? 10년 됐어요. 제 남편이 심은 거예요. 그럼 감이 많이 열리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남의 가족이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온 사람은 60대 남자였습니다. 혼자 왔는데 집을 둘러보는 내내 침묵을 지켰어요. 2층 아들방에 들어가서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드님 방이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해서 따로 삽니다만. 그 남자의 눈빛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마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인가 봐요. 세 번째로 온 사람들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여자는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배가 불룩했어요. 여보, 여기 정말 좋다. 아이 키우기 딱 좋을 것 같아. 남자가 마당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네도 설치하고 미끄럼틀도 놓고 완전 놀이터 만들 수 있겠어.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는 거예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게 되셔서요. 혼자 계시기엔 집이 너무 커서.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왔던 60대 남자였어요. 8억에 사겠습니다. 8억 5천에 내놨는데 중개인이 말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8억이 제 한계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애타고 있었어요. 어머니, 8억이라도. 시간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만 원이 아까웠지만 아들 목숨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의 추억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계약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표를 손에 쥐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잔금 치르고 이사하겠습니다. 새 주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안에 30년의 삶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며느리가 수표를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일단 사채업자들 달래볼게요. 나머지는 잔금 받으면. 며느리가 급하게 나가는 걸 보며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남편이 만든 책장, 아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이 붙어 있는 냉장고, 가족 사진이 걸린 벽.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김밥을 싸주셨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엄마가 최고다. 아들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다락방에도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추억도 가득했어요. 아들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보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감나무 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남편의 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을 살려야 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의 물건들을 일주일 안에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도움이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까웠어요. 어머니, 이런 오래된 것들은 버리세요. 새 집은 작으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해요. 며느리는 가족 사진들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집만 돼요. 사진은 몇 장만 고르세요. 하지만 이건 다 추억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이제 작은 아파트로 가는데 이런 걸 다 둘 곳이 없어요. 며느리 말이 맞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추억까지 버려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만든 가구들도 놔두고 가야 했습니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이건 새 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삿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집 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어요. 현관문 옆 기둥에는 아들 키를 잰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생일에 키를 재고 날짜를 적어놨어요. 10살까지만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이 싫어해서 못했죠. 부엌벽에는 타일이 하나 깨진 곳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공놀이 하다가 깬 거예요. 혼내려다가 울상이 된 아들 얼굴을 보고 웃어버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욕실 거울에는 남편이 면도하다가 낸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거울 바꾸자고 했는데 남편은 추억이라며 그대로 두자고 했어요. 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이삿날 2024년 6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날랐어요. 큰 가구들은 다 두고 옷가지와 그릇, 최소한의 살림만 가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구한 집은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역에서 멀고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일단 여기서 지내다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옮겨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약속 같은 건 믿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감나무가 마당에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요. 시간 없어요.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30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한 날,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집을 찾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703호, 우리의 새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좁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작아 보였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부엌이 붙어 있었고 방은 3개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며느리가 제일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3평도 안 되어 보이는 좁은 방이었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앞 건물에 가려서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여긴 너무 좁은데.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짐 푸세요. 며느리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마 제가 집을 팔아준 게 고마웠나 봐요. 짐을 풀면서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 그릇 조금, 가족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30년 살림이 작은 상자 몇 개로 줄어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온 첫 달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됐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머니가 집까지 팔아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왔어요.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는 거잖아. 회사 앞에서 파는데 생각나서 샀어.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게. 온라인 사업 시작했어. 이번엔 정말 성공할 거야. 온라인 사업이라는 말에 불안했지만 아들의 눈빛이 진지해 보여서 믿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건강을 핑계로 비싼 영양제를 사왔어요.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제까지. 작은 약통 하나에 3만 원이 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저희랑 오래오래 사시죠. 어느 날은 등산복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분홍색 등산복이었어요. 화려한 색깔이 부담스러웠지만 며느리의 성의를 생각해서 입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입고 뒷산에 가요. 며느리와 함께 아파트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오랜만에 운동하니 숨이 찼어요. 며느리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요. 정상에 올라가니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며느리가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참치김밥이에요. 김밥을 먹으며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우리가 살던 동네도 보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며느리가 옆에 있어서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요. 추억으로 남기자고요. 며느리는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팔짱을 끼고 V자를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마치 진짜 딸 같았어요. 그 사진들은 며느리의 SNS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어머니 같은 글과 함께요.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 효부시네요. 어머니가 복 받으셨어요. 그런 댓글들을 보며 며느리는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우리 사이 부러워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외식도 했습니다. 비싼 한정식 집에 가서 정갈한 음식을 먹었어요. 1만 5천 원짜리 정식이었는데 며느리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런 거 자주 먹으러 와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아준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 방에 와서 앉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죠.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다 지난 일인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자기 생각만 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못하고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목에 걸린 펜던트를 자주 쳐다봤어요. 대놓고는 아니지만 슬쩍슬쩍 시선이 갔습니다. 어머니, 그 목걸이 오래된 거죠? 응, 아버지가 주신 거야. 비싸 보이는데 은이에요? 그냥 은목걸이야. 별거 아니야.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 호기심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의 온라인 사업도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전화 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네, 고객님. 이번 상품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투자하시면 2배는 벌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말이 불안했지만 아들이 자신 있어 하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3달만 있으면 대박 날 거야.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아들 내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있는 걸 모르고 하는 대화였어요. 여보, 그 돈 언제 들어와?
조금만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없어. 무슨 돈 얘기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일이겠거니 했어요. 7월 말이 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줄어들었고 아들은 초조해 보였어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전화 통화도 늘었습니다.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된다고 했잖아. 아들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또 일주일을 달라고 하는 아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며느리도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식사 준비도 대충대충 했습니다. 반찬도 줄어들고 국도 끓이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라면 드세요. 저도 피곤해서 라면을 먹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고. 그날 밤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 시간이 없어. 일단 더 기다려봐.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이미 늦었어.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집을 팔아준 돈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일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따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불안한 마음에 새벽 3시까지 뒤척였거든요. 방문을 열고 나가니 거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한 명은 줄자를 들고 거실 크기를 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얼굴이었어요. 인테리어 업자들이에요. 집 구조를 좀 바꾸려고요. 구조를 바꾼다니.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며느리가 제 말을 무시하고 업자들과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방은 창고로 쓸 거예요. 벽을 허물고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방은 제 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을 창고로 만든다는 말에 당황했어요. 서연아, 그럼 나는 어디서 자니?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간이 침대 놓으면 되죠. 어차피 어머니 짐도 별로 없잖아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인테리어 업자 중 한 명이 제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벽 허무는데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시작해 주세요. 며느리가 즉답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쉽게 쓰다니. 빚 갚느라 힘들다더니 어디서 난 돈일까요? 업자들이 떠난 후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왜 갑자기?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어요. 거만한 자세였습니다. 이 집 너무 좁아요. 숨이 막혀요. 어머니까지 계시니까 더 좁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내가 불편하니? 네, 불편해요. 거실에 나와도 어머니가 계시고 부엌에 가도 계시고 집에서도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게 지긋지긋해요. 며느리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눈빛도 차가웠어요. 한 달 전 다정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언가 꺼내기 힘든 말인 것 같았어요. 뭔데? 말해봐. 온라인 사업이 실패했어요. 투자금 다 날렸어요. 또 실패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날린 거니? 3억이요.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3억? 그 숫자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또 빚을 졌다는 거니? 집 팔아서 빚 갚았는데 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만 흘렀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이 집도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그래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내 집 팔아서 산 아파트인데 그것마저 빼앗으려는 겁니다. 안 돼. 이건 내 마지막 보금자리야.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빚쟁이들이 또 찾아올 텐데.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흥분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맨날 나한테 기대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결국 자기 것만 챙기시는 거죠. 뭐라고? 집 팔 때는 아들 살린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내 것 못 준다고요.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위급했잖아. 지금도 위급해요.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 또 뭐야?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한 달 전에. 해고.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 달 전이면 7월 초에. 그런데 왜 매일 출근했니? 출근한 척한 거예요. PC방에서 시간 보내고.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효도한다던 것도, 새 출발한다던 것도.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나를 속이고. 속인 게 아니라 어머니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들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지훈이는 백수고 빚은 3억이고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집이라도 양보해 주셔야. 양보. 내가 뭘 더 양보해. 평생 모은 집도 팔아줬는데. 그건 어머니 아들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말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연금 통장 어디 있어요? 왜? 생활비라도 보태주셔야죠.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모시고 산다. 그 말이 우스웠습니다. 거실에 간이 침대 놓고 살라는 게 모시는 겁니까? 연금은 내가 쓸 거야. 어머니가 뭘 쓰세요? 먹고 자는 것 다 저희가 제공하는데. 며느리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 마.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제가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며느리가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서 아팠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만지지 마. 너도 똑같은 놈이야. 아들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는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있네. 비밀번호 뭐예요? 안 알려줘. 어머니,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세요. 3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뭐라고? 3일이요.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니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3일.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집을 팔아준 지 2달 만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럴 수 있니? 평생 효도하겠다고. 그건 그때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달라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갈 수 있대요. 연금으로 충당하시면 돼요. 요양원.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난 안 가. 절대 안 가. 그럼 알아서 하세요. 3일 후에는 짐 다 내놓을 거예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내 엄마를 쫓아내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 이혼하겠다고 협박해. 아들의 변명이 계속됐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목에 건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8살에 갈 곳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슬픈 노래처럼 들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거칠게 열었어요.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됐어요. 짐 다 쌌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서연아, 정말 이래야 하니. 어머니, 말 다 했잖아요. 빨리 나가세요. 며느리가 제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구겨 넣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옷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것들이었는데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한숨만 나왔어요. 엄마,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모든 걸 그 말로 합리화하려는 비겁함이 역겨웠어요.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며느리가 통장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세요. 안 돼. 그럼 이거라도 두고 가세요. 며느리가 제 목에 걸린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은이잖아요. 팔면 돈 되겠네요. 이건 절대 안 돼. 아버지 유품이야. 제가 펜던트를 감싸 쥐자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걸이 줄을 잡아당겼어요. 목이 졸렸습니다. 이거 나. 어머니가 놓으세요. 이 정도는 줘야죠. 실랑이를 하다가 줄이 끊어졌습니다.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이제 제 거예요. 며느리가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빼앗으려 하자 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초라해 보여요. 초라하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문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뒤에서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하는 그 소리가 마지막 인연을 끊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68살 갈 곳이 없었어요. 손에는 옷까지 든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현금 5만 원이 있었습니다. 통장은 있지만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으니 돈을 찾을 수는 있었어요. 은행에 가서 85만 원을 찾았습니다. 연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10,000원을 내고 들어갔어요. 뜨거운 방에 누워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일주일을 보냈어요. 하루 10,000원씩, 일주일이면 7만 원.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곧 가을이 올 텐데 겨울은 어떻게 날까 걱정됐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펴거나 건물로 뛰어들어갔지만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있으니 서러웠어요. 온몸이 젖었습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고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저도 그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보네. 어디서 왔어?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더러운 옷에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눈빛은 선했어요. 그냥 갈 곳이 없어서. 다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연 있어. 그 남자가 자기 자리 옆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 밤에는 추워. 고마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친절이 아들보다 더 따뜻했어요. 2024년 10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잘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폐지 주우면 돈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저기 고물상에 가져가면 킬로에 100원씩 쳐줘. 100원. 작은 돈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처음 폐지를 주우러 나간 날이 생생합니다. 쓰레기통에 손을 넣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 더러운 쓰레기를 뒤져야 한다니.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박스를 찾고 신문지를 모으고 캔을 주웠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니 발가락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신발 밑창도 닳아서 구멍이 났어요. 첫날 번 돈은 3,000원이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저울에 올려놓고 계산했어요. 30킬로 3,000원이야. 3,000원을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대가가 고작 3,000원. 그래도 내 힘으로 번 돈이라 뿌듯했어요.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 하나. 맛있게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인지 꿀맛이었습니다. 리어카를 구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유모차를 주워서 썼어요.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맨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웠습니다. 상가 뒷골목, 아파트 분리수거장, 시장 주변을 돌았어요. 다른 폐지 줍는 사람들과 경쟁도 해야 했습니다. 야, 이건 내가 먼저 봤어. 아니야, 내가 먼저야. 처음엔 싸우기도 했지만 나중엔 서로 구역을 나눠서 일했어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판자촌에 작은 쪽방을 구했습니다. 월세 10만 원짜리였어요.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지만 지붕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떨어져 있었어요.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였습니다. 이불도 없어서 박스를 깔고 잤어요. 어느 날 폐지를 줍다가 익숙한 사람을 봤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와 카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요양원 갔어. 이제 편해. 잘했네. 늙은이 모시는 거 힘들잖아. 맞아. 그 목걸이 팔아서 60만 원 받았어. 싸구려더라. 60만 원. 아버지 유품을 고작 60만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제 쪽으로 오는 것 같아 급히 숨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저를 발견한 겁니다. 어머니, 며느리 얼굴이 놀라움에서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폐지나 죽고 다니시네. 초라하네요, 정말. 그때 요양원 가시지 그랬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던졌어요. 이거라도 보태서 쓰세요. 불쌍해서 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조금 날아갔어요. 며느리는 비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서 있다가 그 돈을 주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10,000원을 주머니에 넣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쪽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남편과 행복했던 시절이 꿈 같았어요. 펜던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집도 없는 신세. 68살에 폐지나 주우며 사는 거지가 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막막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약을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박스를 더 덮고 웅크려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죽음.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보였어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갈게. 너무 힘들어.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 씨, 최정숙 씨 정신 차리세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따뜻한 이불이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모르겠어요. 정숙 씨, 정신 드셨어요. 옆을 보니 품이 있는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자애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목소리가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부인이 물을 따라 주었어요. 저는 윤혜진입니다. 혹시 최민수 화백님 따님이 맞으시죠? 아버지 이름이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는 걸까요? 혜진 씨가 사진 2장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사진으로 저를 찾았고 6개월 전 단독주택에 살 때 멀리서 찍은 사진으로 확인했다고.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고 마지막에 정숙 씨를 불렀다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던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60만 원에 팔았다고 하자 혜진 씨가 김민준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틀 후 펜던트를 되찾았습니다. 100만 원을 주고 전당포에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펜던트를 열자 작은 사진과 숫자가 나왔습니다. 372158. 은행 금고를 열자 아버지의 편지와 창고 열쇠가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25점의 그림이 있었어요. 시가 5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네, 사모님.
내 아들과 며느리를 조사해 주세요. 지금 뭐라고 사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제가 당한 걸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죠. 일주일 후,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아드님이 온라인 사업 실패로 3억 빚을 더 지셨네요. 현재 무직이고 아파트도 압류 위기입니다. 서류를 넘겨보니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사느라 카드빚까지 있었어요. 그 빚 제가 사겠습니다. 네, 전부 다요? 사채든 은행 대출이든 모두 사서 제가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드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저를 길바닥에 내쫓았으니 저도 똑같이 해주려고요. 혜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제가 폐지 주우며 살았던 그 고통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그림 5점을 먼저 팔았습니다. 15억이 넘는 거금이었어요. 그 돈으로 아들의 모든 빚을 샀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의 유일한 채권자가 됐어요. 김 변호사님, 법적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네. 내일 집행관과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10억짜리 대저택은 아니지만 아담하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혜진 씨가 도와줬습니다. 정숙 씨, 이제 새 출발이네요. 네, 이번엔 제대로 살 거예요. 당당하게. 옷장에는 새 옷들을 채웠습니다. 깨끗하고 품위 있는 옷들이었어요. 더 이상 남루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자른 머리, 깔끔한 옷차림. 68살이지만 당당한 여인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펜던트가 저를 구했어요.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구할 차례였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몇 시에 가나요? 오전 10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잘 준비됐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판자촌 쪽방에서 죽을 뻔했던 제가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아들아, 며느리야. 이제 너희 차례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냈습니다. 혜진 씨가 사다 준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밥을 차려 먹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놀란 얼굴이 떠올랐어요. 폐지 줍던 할머니가 채권자가 되어 나타난다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하지만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저를 3일 만에 쫓아낸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었어요. 밤이 되자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넌 내 딸이니까. 네, 아버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판자촌에서는 추위에 떨며 일어났지만 이제는 따뜻한 이불에서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분홍색이었어요.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 얼굴이 화사해졌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보낸 차였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갑시다. 차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쫓겨났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쫓겨났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채권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파트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어요. 이제 보여줄게. 돈이 뭔지, 바닥이 뭔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김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가시죠.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행관도 공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드디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2달 전 제가 쫓겨났던 바로 그 문 앞이었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초라한 모습과 달리 저는 검은 정장의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달 전 쫓겨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며느리가 더듬거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폐지 줍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집행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지훈 씨 계십니까? 채무 관련 집행건으로 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며칠 깎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백수 생활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놀란 토끼 같은 눈이었어요. 그래, 나다. 네, 엄마.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달 전에는 쫓겨났지만 이제는 당당히 들어갔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지훈 씨 현재 귀하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채권이 최정숙 여사님께 이전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어요. 엄마가 내 빚을 샀다고. 그래. 내 빚을 모두 샀어. 사채도 은행 대출도 전부 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그 60만 원짜리 고철이라고 했지. 내가 팔아버린 펜던트 말이야. 제가 목에 건 펜던트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 눈이 더 크게 떠졌어요. 그걸 어떻게 되찾았어.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김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펜던트 안에 최민수 화백님이 남기신 유산 정보가 있었습니다. 시가 50억 원이 넘는 그림들이요. 50억?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60만 원에 팔아버린 펜던트가 50억의 열쇠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어요. 2달 전 며느리가 제게 했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오늘부터 1달 이내에 빚을 갚아. 못 갚으면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엄마, 그럴 수는 없어. 우리가 어떻게 1달 안에 3억을. 아들이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3일을 줬지. 나는 1달이나 주는 거야. 훨씬 너그럽지 않니?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달 전과는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때 내가 그 말했을 때 뭐라고 했니? 초라해 보인다고 했지. 며느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예요. 집행관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 물건들도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한 달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부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어떻게 살아? 지금 백수인데. 백수? 그래. 그런데 나한테는 온라인 사업한다고 거짓말했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폐지 주어봐. 하루에 3,000원은 벌 수 있어. 나처럼. 제 말에 아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제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연금 통장 정지 신청서였어요. 내 연금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 이제 너희는 내 돈 한 푼도 못 써.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이제는 구별할 수 있었어요. 가짜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모시고 살게요. 모시고 산다. 거실에 간이 침대 놓고 살라고 했으면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볼 일은 다 끝났어요. 김 변호사님, 법적 절차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아들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엄마 아들이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교육시키는 거야. 돈이 뭔지, 바닥이 뭔지 알려주는 거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2달 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마 며칠 안에 찾아올 겁니다. 사정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 바꿀 생각 없어요. 집에 도착해서 혜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시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아들이 찾아왔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굶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밥은 먹었니? 며칠 못 먹었어. 제가 김밥을 하나 줬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이었어요. 이거 먹어. 폐지 주우면 하루에 이거 3개는 살 수 있어. 아들이 김밥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배고픔의 눈물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알았니?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자리 구해. 막노동이라도 해.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은 벌 수 있어. 막노동을. 왜 자존심 상하니? 나는 폐지도 주었어. 아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봐. 한 달 남았어. 열심히 벌어서 조금이라도 갚아. 아들이 터덜터덜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런 모습으로 살았으니까요.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왔어요. 명품 가방은 없었습니다. 싸구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지훈 씨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막노동이요. 아들이 정말 막노동을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3개월이면 600만 원은 모을 수 있어요. 그것부터 갚을게요. 나머지는 제가 일자리를 구할게요. 식당이라도, 청소라도. 며느리가 처음으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 달이야. 더는 안 돼. 어머니.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갚으면 경매는 보류해 줄게. 며느리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한 번이라도 늦으면 바로 경매야. 알겠어요. 꼭 갚을게요. 며느리가 나가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복수인지 교육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갔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들과 며느리가 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정말로 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아들이 막노동해서 번 돈이었어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300개월, 25년을 갚아야 한다. 그때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바닥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게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돈의 무게를 알고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교육.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저는 판자촌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눈을 구경하고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펜던트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계속될 거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아주 먼 훗날에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입금이 들어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전에 살던 집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10억짜리 그 집,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어요. 새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13억을 원했습니다. 비싸지만 그림 몇 점 더 팔면 충분했어요. 계약하는 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팔았던 집을 다시 사는 기분이 묘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산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감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잎은 없었지만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여보, 돌아왔어요. 이번엔 정말로. 감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새 주인이 깨끗하게 관리했더군요. 남편이 만든 가구들은 없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가구를 채우면 예전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집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정숙의 쉼터.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1층은 공동 공간으로 2층은 방 4개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게 했어요. 혜진 씨가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혜진 씨가 없었으면 전 지금도 판자촌에 있었을 거예요. 개소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봄이 오는 3월로 정했어요. 그때쯤이면 감나무에도 새싹이 돋을 테니까요. 준비하는 동안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사연을 기사로 쓰고 싶다고 했어요. 최정숙 여사님, 폐지 줍던 할머니에서 50억 상속자가 되신 사연이 감동적입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찾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기자는 열정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복수 아닌가요? 자신을 버린 가족에게 당당히 맞선 것.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에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이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저도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하며 저도 치유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3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이 박인 손, 막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것도 입금했어요. 알아. 확인했어. 엄마, 혹시 원래 집 되찾았다고 들었는데. 그래. 내 집이니까 되찾았지.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집, 정말 좋은 집이었는데 제가 다 망쳤어요. 이제 알았구나. 네. 매일 후회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갚으며 살게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야.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훈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이러는지. 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하지만 진짜 교육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뭔지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막노동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폐지 주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도 넌 집이 있잖아. 난 집도 없었어. 아들이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정숙의 쉼터 개소식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기자들도 왔고 구청 관계자들도 왔어요. 최정숙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회장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곳이 상처받은 어르신들의 진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첫 입주자는 72살 김할머니였습니다. 아들 셋을 키웠는데 모두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정숙 씨, 고마워요. 이런 곳이 있다니.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점심은 제가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정숙 씨 된장찌개는 정말 최고야. 비법이 뭐예요? 정성이죠. 사랑을 듬뿍 넣었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저녁에 혼자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감나무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엄마, 저희도 와도 될까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것 미리 가져왔어요. 200만 원이에요. 저도 일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며느리도 일을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힘들지만 돈 버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이제 알았어요. 그래, 이제 알았구나. 셋이서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 같은 적대감은 없었어요. 엄마, 이 집 참 좋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아들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그냥 그때가 그리워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평생 갚으면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까요? 모르겠어. 그건 너희 하기에 달렸지.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잠깐. 제가 부엌에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된장찌개하고 반찬이야. 아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냥 가. 다음 달에도 늦지 마라.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이었어요. 하지만 미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혜진 씨였어요. 정숙 씨, 오늘 개소식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혜진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정숙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아버님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수익금은 모두 쉼터 운영비로 쓰고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1층에서는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2층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목걸이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정숙의 쉼터를 열었다. 많은 사람이 축하해줬다. 아들과 며느리도 왔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감나무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올해는 유난히 감이 많이 열렸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드디어 이 감을 함께 따먹을 사람들이 생겼어요. 정숙의 쉼터는 이제 12명의 어르신이 함께 사는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왔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침 6시 일어나서 감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매달 200만 원씩 갚아왔어요. 이제 2,400만 원을 갚았지만 아직도 2억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른 시간에 웬일이니? 출근 전에 들렀어요. 이거,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것은 입금했잖아. 이건 따로예요. 어제가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못 와서. 늦었지만 생신 선물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엄마가 예전에 나 대학 보내려고 팔았던 금반지잖아. 기억나? 그때 엄마가 울면서 팔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똑같은 건 못 구했지만 최대한 비슷한 걸로 샀어요. 받아주세요. 반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정말 비슷했어요. 30년 전 팔았던 그 반지와.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3개월째예요. 임신.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 건가요? 정말이니?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내년 봄에 태어날 거예요. 며느리도 함께 왔는지 뒤를 돌아봤지만 아들 혼자였습니다. 서연이는 입덧이 심해서 집에 있어요. 대신 이거 전해달라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쓴 편지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희가 어머니께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만큼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편지를 읽는 동안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분노와 모성애가 뒤섞였어요. 엄마, 저희를 용서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아이는 알았어. 가봐. 일 늦겠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혼자 감나무 아래 앉았어요. 손주라. 남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주가 드디어 생기는구나. 오후에 혜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림 전시회 준비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전시회 여는 거 아시죠?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고마워요. 혜진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손주 얘기를 했습니다. 혜진 씨가 박수를 쳤어요. 축하드려요. 드디어 할머니가 되시는군요. 그런데 복잡해요. 아직도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닌데. 어머니,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예요. 그날 저녁 쉼터 식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손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숙 씨, 축하해요. 할머니 되시네. 아이고, 좋겠다. 손주는 정말 예뻐.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 씨, 화해하세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미워하다가 끝나면 너무 억울해요. 김할머니는 아들과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분이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감을 딸 시기가 왔어요. 쉼터 식구들과 함께 감을 땄습니다. 이거 정말 달겠다. 홍시 만들어 먹으면 꿀맛이야.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왔어요. 며느리 배가 제법 불러 보였습니다. 어머니, 감 따는 거 도와드리러 왔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입덧이 심하다더니 정말인가 봅니다. 임신했는데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나아요. 아들이 사다리를 놓고 감을 땄습니다. 며느리는 아래서 바구니를 들고 받았어요. 마치 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감나무 정말 좋네요. 아버지가 심으신 거죠? 그래. 11년 전에 심었어. 그때 저도 있었어요. 기억나요. 아버지가 손주 보면 같이 감 따먹자고 하셨는데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 손주가 생기네.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감을 다 딴 후 다 같이 마루에 앉아 홍시를 먹었습니다. 달콤한 홍시를 먹으며 옛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어릴 때 이 마당에서 자전거 배웠던 거 기억나? 그래. 넘어져서 무릎 까졌는데도 또 타겠다고 고집부렸지. 그때 엄마가 불어주면서 우리 지훈이 씩씩하네 했잖아. 추억을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미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림 전시회가 열렸어요. 최민수 화백 유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최민수 화백님의 따님이신가요? 아버님이 위대한 예술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회 수익금 10억 원은 모두 정숙의 쉼터 운영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제 쉼터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어요. 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했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기가 참 예쁘네.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머리. 지훈이 어릴 때와 똑같았어요. 이름은 뭐로 지었니? 지우예요. 아버님 함자를 따서 호자를 썼어요. 남편 이름에서 한자를 딴 거였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안아보세요. 며느리가 아기를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기.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다. 우리 지호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모든 미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엄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병원에서 무슨 짓이야.
아니, 꼭 용서받고 싶어요. 지호가 커서 할머니랑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못났었어요. 이제야 부모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너는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야. 그 후로 매주 주말마다 아들 가족이 쉼터에 왔습니다. 지호는 쉼터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어느 날 감나무 아래서 지호를 안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빚 절반 갚았어요. 그래. 나머지도 열심히 갚을게요. 평생 걸려도. 지훈아. 네. 이제 그만해도 돼. 빚은 탕감해 줄게.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지호를 잘 키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감나무에 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남편 사진 앞에 지호 사진을 놓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손주 봤어요. 당신 닮아서 정말 예뻐요. 바람에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68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 최정숙이 증명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이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삶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이 곧 새로운 시작이니까요.